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눈이 제법 와 있는데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마지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도 추위가 이어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눈이 내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운전할 때 보니까 차가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눈이 쌓인 곳에서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살펴주셔야겠고요. 수도권에도 어제 내린 눈으로 빙판길이 예상되니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 현황 먼저 짚어봅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파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또 옷차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곳곳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에는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충남과 전남 서해안에도 최대 20cm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은 영하 6.5도, 대전 영하 4.1도, 대구는 영하 0.4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 한낮에도 영하권 보일 텐데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강릉은 0도, 광주는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니까요.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채용 우대 자격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를 분석했더니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채용 조건으로 하거나 우대하는 경우가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하려면 자격증은 필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과거에도 뭐 자격증 한두 개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 가가지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쫙 이렇게 수첩 펼치는 장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납니다. 그런 추세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워크넷에 올라온 구인 공고 중에서 기술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14만 6천 건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2021년보다 18%가량 늘어난 것이자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 우대 조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자격증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보통 이제 자격증 굉장히 많잖아요. 한 400 정도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뭐 전산 기능 자격증 뭐 이런 거. 그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옛날 얘기고요. 지게차 운전 기능사였다고 합니다. 아, 지게차요? 네. 저도 좀 사실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이 자격증이 인기가 있나?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요. 네.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자격증 요구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따려는 여성들이 요즘 그렇게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공단에 따르면은 2018년 2,580여 명이었던 여성 필기 접수 인원이 지난해 6천 명으로 한 2배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남성이 한 8% 남짓 늘어난 것에 비하면 아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배달 늘고 이러면서 물류 쪽이 확실히 좀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네. 모양이고 그래서 지게차인데 네. 야, 지게차 하면 중장비에 속하는데 여성 인력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과거엔 여성들이 저 지게차 운전 자격증 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잖아요. 아유, 그 뭐 남자들이 하는 일을 왜 여자들이 하려고 그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진짜 고리장 얘기입니다. 네. 과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장비 운전기사는 남성들의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는 좀 옅어졌습니다. 장비도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도 얼마든지 지게차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고요. 퇴직 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려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선호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제빵 자격증이 있는데 맞아요. 제빵은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지게차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니요, 제빵 자격증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따기가. 그거는 근데 제빵 자격증이 없어도 제빵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집에서도 빵 구워 먹는 기분이니까요. 네,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여보 청약 통장 어디 뒀지입니다. 청약할 때쯤 되면 청약 통장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네. 근데 금리는 낮고 당첨 가능성은 자꾸 적어지니까 이제 청약 통장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청약 신청을 할 때 배우자의 통장 가점을 합산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현재 가점제는 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무주택 기간, 또 부양 가족 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여기에 이제 배우자의 점수가 합산이 된다는 거죠. 네. 저도 청약 신청했는데요. 해봤는데 그거 되게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부양가족도 많아야 되고요. 네. 자녀 숫자도 많아야 되고 조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1점으로 당락이 갈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럴 때 배우자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의 50%를 인정해 준다. 이거 엄청나게 큰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청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점수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점수가 7점이고 배우자가 6점이다. 그러면 배우자 점수의 절반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청약 가점이 10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지에 한 3점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내년부터는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을 그동안에 했었거든요. 근데 추첨을 안 하고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약 통장 오래 가입한 사람들은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 가입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또 인정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요.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던 거 없애기도 하고 네. 집 한 채 사면 이제 필요 없겠지 하고 그러는데 두 채 살 때도 뭐 쓰는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쭉 유지하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더 중요해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카드 정기권인 기후동행 카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일정한 요금을 내면 지하철, 버스, 자전거, 따릉이도 탈 수 있으니까 무제한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데요? 정액제로 서울시의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건데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이 있을까요? 요즘 교통비 부담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택시비도 올랐죠. 지하철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한 달 정도 평일날 움직인다 하더라도 출퇴근에만 활용해도 지하철을 탄다 하더라도 한 6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 부담을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카드가 기후교통카드잖아요. 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탄소 배출을 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어서 해외에서도 사실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교통비를 깎아주는 이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가 출시하기로 한 기후교통카드는 두 종류로 발행이 됩니다. 6만 2천 원권과 6만 5천 원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따릉이까지 다 포함하는 6만 5천 원권 정도만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따릉이 안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나 자전거 안 타는데 너무 억울해. 이럴까 봐 네. 3천 원을 깎아주는 교통카드를 하나 더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따릉이를 이렇게 분리한 것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따릉이까지 네. 포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근데 한 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따릉이 굉장히 편하다고 네, 자주 네. 이용하시곤 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새해부터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1월 27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23일부터 지하철 고객 안전실이나 지하철 역사 들어가면 입구에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는 모바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도권 있잖아요.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그럼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쉽게도 아직 안 됩니다. 안 돼요.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아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요. 일단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쯤에는 김포 골드라인이나 일부 광역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역버스는 아무래도 거리가 길잖아요. 네. 교통요금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6만 3천 원, 5천 원 말씀드렸는데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크게 교통카드 정액권 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또 내년 7월에 더 경기 패스라고 하는 카드를 별도로 출시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카드를 구매하는 게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는 재벌가의 상속 전쟁입니다. 이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국내 대기업인 L그룹에서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1947년 그룹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이 구강모 회장을 상대로 고 구본모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요. 이게 생소한 단어인데 가족들 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라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상속인이 그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나도 상속권이 있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강모 회장하고 고 구본모 회장의 두 딸은 친남매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4대째 이 L그룹은 장자 승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 구본모 회장의 장남이 1994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카였던 구강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을 해서 장자 승계 전통을 이어간 건데요. 여기서 분쟁의 씨앗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하면서 뭐 이게 시작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계기는 그렇게 됐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상속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그렇게 언론에 또 알려졌고요. 근데 그 구본모 회장의 첫째 딸이 2021년 아버지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빚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카드 발급을 거절당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뭐 가난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니의 동생의 계좌를 살펴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가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 구본모 회장이 사망하면서 약 2조 규모의 재산을 남겼는데 이 세 모녀가 이 가운데 5천억 원 규모를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강모 회장이 이 회사 지분의 한 9%가량을 포함해서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에 상속세를 상속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혼자 부담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구강모 회장 측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구강모 회장은 구강모 회장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이미 다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만약에 예를 들면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또 그걸 빚을 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상속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측 얘기로는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했다. 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세 모녀가 모르는 사이에 모녀 계좌 통장을 가지고 상속 문제를 뭔가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지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고 부본모 회장의 아내와 두 딸, 구강모 회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 네. 그러면 이 소송을 통해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은 거에 없는데 상속받은 것으로 해놓고 나한테 빚을 떠넘겼으니까 그걸 네.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분쟁이 생기면 기업을 나한테 달라. 주식 지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주식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앞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만든 서류상의 문제라든가 이걸 깔끔하게 좀 정리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한쪽에서는 다 정리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서로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보통 기업들이 이렇게 상속세 분쟁, 집안 싸움을 벌이게 되면 그룹이 막 휘청휘청하게 되는 네.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돈이 뭐 오가고 이랬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당사자들 간의 문제고요. 그러게. 상속 과정에서 네. 한쪽에서는 세금 납부 다 했고 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 L그룹은 집안 싸움이 별로 없는 글쎄. 그룹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네. 거액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뭘 하려고 해도 돈이 들죠? 살찌면 살 빼려고 돈 들이고 네. 그죠? 스트레스 먹으면 받으면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또 돈 또 돈 들고 네. 맞습니다. 뭐 네. 스트레스 해소, 뭐 살찐 거 빼는 다이어트 다 돈이 드는데 제가 가성비 네. 넘치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나 알고 있어서 그래요? 가지고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꽃이 절로 피어나고 또 온몸에 향기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향수네. 향수. 아니고 뭐 네. 딴 거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꽃향기 뭐 이런 거요? 네, 향기하면 또 꽃이죠. 요즘에는 이 꽃을 멍하게 바라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꽃멍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꽃멍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강추위로 꽁꽁 얼어버린 연말연시 다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뭐 회사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는데 돈 안 드는 취미 찾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다 결국에는 돈이 들잖아요. 뭐 최대한 가성비. 타오르는 모닥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불멍. 흐르는 강물에 시선을 쫓아가는 물멍에 이어 이번엔 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힐링하는 꽃멍이 새로운 취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꽃멍 하실래요? 첫 번째 꽃멍의 현장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양천구에 위치한 한 꽃집인데요. 꽃멍을 위한 특별한 수업을 준비 중이랍니다. 하기 위해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트리잖아요.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가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라. 어린 자녀도 쉽게 배워볼 수 있다는데요.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수업을 듣는다는 엄마와 딸.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하면서 차분해지고 서로 간섭도 좀 덜 하고 하면 마음 편해지지 않을까. 편해질까?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사춘기에 접어든 중2 딸. 요즘 고민이 참 많다는데요. 시험도 많이 보고 공부할 것도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슬픈 표정 좀 봐.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역시나 동상이몽이었네요. 크리스마스 하면 대부분 빨간 장미를 많이들 연상을 하시잖아요. 아랫부분을 조심스럽게 잡으시고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위를 바깥쪽으로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기를 하시면 되시고요. 사이사이에 안개를 이렇게 꽂아주면 또 눈 내린 트리가 되죠. 그래서 집중해서 나만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데요. 꽃은 만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답니다. 어때요?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나요? 이 향이 우리 일단 향초나 이런 데서 느끼는 거하고 너무 다르고 실질적으로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꽃멍이라는 게 진짜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굳이 산책을 안 나가도 될 것 같은 느낌? 세상에 하나뿐인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본격적으로 꽃멍을 하며 자신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요즘에는 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커플들도 많이도 오기도 하고 꽃이 꼭 뭐 사치품이고 뭐 비싸고 좀 어렵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한 번씩은 느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쉽게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꽃멍의 현장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필라테스 학원인데요. 운동기구들 사이에 꽃과 식물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곳 대표는 2년 전부터 인근 꽃집에서 꽃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열흘씩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이 배달을 해주시거든요. 그동안 받은 꽃들을 보여주겠다는 대표. 처음엔 코로나19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꽃을 구독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강생들이 더 좋아한다는데요.
여기 되게 분위기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이 꽃이 딱 하나 있으면 분위기가 확 살잖아요. 그럼 오시는 분들도 일단은 향에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색깔에 좋아하시고 이번 주는 어떤 꽃이 올까?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주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풍성하고 화려한 꽃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해서 요번에는 조금 붉은색 계열로 지금 준비해 주신 것 같으세요. 보기만 해도 웃음꽃이 절로 나오는 꽃다발. 기분이 어때요? 훨씬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좀 요거 이제 연말까지 올해 마무리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근 꽃집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구독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이제 정기 구독이 생김으로써 이제 뭐 기념일이나 특수한 날에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편견이나 시선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셔서 매일매일이 그냥 기념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세월에 따라 꽃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엔 온라인을 통한 꽃 정기 구독 서비스가 인기라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꽃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몸에 좋으려고 상추나 시금치를 먹는 것처럼 사실 꽃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낮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 등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색깔을 조금 고려하셔서 뭐 주황색 꽃은 주방에 놨을 때 식욕을 더 강화시킨다거나 그리고 노란색 꽃은 조금 정서적으로 이렇게 즐거움과 상쾌함을 준다거나 자연의 환경을 집 안으로 들여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런 꽃먹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우울증과 통증 등 질병을 완화하기 위해 원예 치료를 활발히 한다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꽃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 중이랍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한 화훼마트.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꽃먹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직접 해보려고 꽃 사러 왔어요. 형형색색 예쁜 꽃들 사이에서 뭘 고를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모녀. 겨울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꽃은 이런 아이리스나 금자나 아니면 이게 밑에 있는 천이롱 같은 꽃도 요즘 계절에만 볼 수 있는 꽃이기 때문에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들. 싱싱한 꽃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꽃잎을 보고 꽃잎이 늘어지지 않고 탄력 있고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고 또 색깔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선명한 꽃을 고르는 것이 싱싱한 꽃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신중하게 꽃을 고르고 또 골라봅니다. 예쁘고 향기도 좋을 것 같고 싱싱하잖아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모녀의 집. 잘라야 되는. 이번엔 선생님의 도움 없이 직접 꽃꽂이를 해본다는데요. 꽃꽂이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할 말을 다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니까 대화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다른 애가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좋아. 좋아? 모처럼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눠봅니다. 꽃을 가만히 보며 생각에 잠기는 딸. 꽃멍을 해보니까 어때요? 꽃먹 하면서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고 많이 편해요. 아들 두신 분들은 아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꽂아놓고 같이 마주보면서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모두 꽃길만 걷길 바라봅니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보는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전하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피트사냥꾼 황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항상 말이 안 나오네요. 자칭 미녀 기자,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습관이 참 무섭죠. 원래 먼저 인사를 하셨어서. 인사 먼저 하기다는 욕심을 내고. 자, 반갑습니다.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입니다. 아주 제목만 들어도 너무나도 파격적인데요. 바로 1년 2개월 만에 또 드라마로 복귀하는 박민영 씨의 복귀작입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박민영 씨 이제까지 보여준 적 없는 아주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박민영 씨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사실 로코의 여신인데 파격적인 변신이라 하면 이게 뭘지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일단 박민영 씨 하면 우리 MC 말대로 굉장히 좀 달달한 로맨스, 맞아요. 여주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이번 작품은 다릅니다.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는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요. 여기서 짓밟힌다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극중 박민영 씨 절친과 그리고 내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심지어 살해당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으로 회귀해서 인생 2회차를 경험하며 이 시궁창 같은 운명을 절친과 이 남편에게 되돌려주는 사이다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민영 씨는 이번 복귀작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극 중에서 암투병을 하는 역할,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무려 37kg까지 감량했다고 그래요. 이거 초등학생 때나 있는 30kg 대 아닌가요? 그렇게 감량을 했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과 심리를 연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 빼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연기를 하나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이온 음료만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네요. 이온 음료만 마시면서 버티고 몸무게를 37kg까지 감량을 하고 이번 복귀작에 대한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복귀작이 박민영 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그 열애설이 있었죠. 그런데 아니 여배우에게 열애설이 무슨 상관이냐 요즘 같은 시대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열애설의 상대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열애 사실의 상대가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연달아 이어지는 이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또 이 열애 상대 때문에 박민영 씨가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었던 이 사실이 또 알려졌어요. 이런 뜻밖의 구설을 이 작품 몰입에 아무래도 이 시청자로 하여금 어머 전에 그 기사 봤었던 것 같은데 라면서 캐릭터에 더딥혀지기 마련이거든요. 박민영 씨가 얼마나 이 대단한 연기력으로 이 논란까지 상쇄시킬 수 있을지 박민영 씨가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 우려는 드는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트로트 여왕의 귀환입니다. 트로트 여왕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분이 있죠.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네, 우리 원조 트로트 여왕 장윤정 씨가 약 1년 8개월 만에 오늘 또 컴백 소식을 알렸습니다. 장윤정 씨는 늘 방송에서 보는데 왜 컴백이에요? 그러네요. 아주 정확하신 노래로?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방송 컴백이 아니라 음악 컴백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윤정 씨 노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이 간드러진 콧소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래 실력이잖아요. 이번 앨범에서 장윤정 씨 발라드 그리고 신나는 일렉트로닉, 세미트로트 이 두 가지 장르의 노래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벌써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이 폭넓은 가요 팬들의 환호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앨범에서는 장윤정 씨의 작사 실력도 엿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앨범에 딱 두 곡 노래 들어있고요. 오늘 정오에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틀, 이 이제
이 바람처럼 하늘처럼인데 타이틀곡도 이제 똑같은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작사했다는 건데 이 이제 내용이 어떤 하늘로 먼저 떠난 그 사람에게 붙이는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장윤정 씨가 최근에 아끼던 후배 가수를 잃었다고 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직접 가사를 썼기 때문에 아주 애절함이 스며 있는 그런 노래가 될 거다 소속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장윤정 씨가 팬들을 생각하며 가사를 작업한 곡인데요. 아주 신나는 일렉트로닉 세미 트로트라고 합니다. 장윤정 씨 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아침에서 장윤정 씨 소식을 전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세요. 메시지를 보내주실 정도로 굉장히 이 열혈 팬들이 많으신데요. 이 아낌없이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랑해주는 고마운 마음을 꾹꾹꾹 눌러 담아서 썼다고 하는데 팬들의 사랑을 아이 같은 순수함에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호의 신곡 저도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윤정 씨가 최근에 무슨 인어공주가 됐다는데 이건 뭐예요? 인어공주가 이 다리를 얻느라고 목소리를 잃었잖아요. 장윤정 씨 독감으로 목소리가 지금 나오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18일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인어공주도 아니고 목소리를 잃어서 걱정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한 감사 말고도 죄송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인을 아껴주는 팬들과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는데 가수가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노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별 수 없이 취소하고 내년 3월로 연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강조했네요. 네, 오늘 이제 공개가 된다는 거죠, 신곡?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저도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소개해 주세요. 네, 연애 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개그맨 양세형 시인이 되다입니다. 방송에서 굉장히 웃기고 까부는 이미지 그런 양세형 씨가요. 때로는 사람들과 같이 울고 싶다라면서 총 88편의 시를 시집으로 출간하면서 아주 깜짝 시인으로 데뷔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양세형 씨와 시. 야, 왠지 이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사실 이번 시집 발표에 앞서서 양세형 씨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세형 씨의 어머니도 이 양세형 씨의 이런 감수성에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심지어 이 개그맨 양세찬 씨,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형제잖아요. 이 개그맨 양세찬 씨도 형이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까불이 개그맨 양세형 씨, 사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접 쓴 시를 이제 낭독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때 좀 굉장히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결혼식 때 축시를 또 부탁을 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후배 결혼식 때 축시를 읽어주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화제를 모은 바가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내가 까불기는 하지만 내 안에는 나름 여리고 감성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외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이 찾아볼수록 더 매력적인 이 볼매 매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양세형 씨는 왜 갑자기 시집을 발표했을까요? 양세형 씨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요. 단어를 고르고 골라서 이 감성을 표현하는 시집기를 놀이로 삼았던 그런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세형 씨가 지금 2년 뒤면 40살이 되는데 이 바로 40살하고 시집을 낸 이유가 관련이 있어요. 본인이 멋진 40살 되기 이런 목표를 가졌는데 그 멋진 40살 되기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집 내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결국은 약속을 지켜서 40살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생애 첫 시집을 내는 시인에 등단하게 된대요. 이 출간한 시집에 총 88편의 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시를 쓸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요? 네, 양세형 씨가 이 맞벌이하는 부모님의 사정상 특히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이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제 양세형 씨나 양세찬 씨나 이제 먹고 살만하고 심지어 우리 뭐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홍대 쪽에 건물도 사고 빌딩주도 되고 이렇게 정말 좀 이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양세형, 양세찬 씨의 이 아버지가 2014년도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번 시를 쓰면서 그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양세형 씨, 아버지께서 내가 쓴 이 시를 직접 듣거나 보시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나의 마음은 알아줄 것 같다라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양세형 씨 아버지가 이 시집을 본다면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고요. 역시나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도 역시 우리 아들 하실 것 같아요. 시집을 내서 인세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세 수익금 전액을 기부를 하겠다. 어디다 하느냐? 등대장학회라는 곳에 하는데 여기가 이제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돕는 곳이라고 해요. 이 등대장학회를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생애 첫 시집에 이 인세를 좋은 곳에 쓰고 싶다 해서 전액 기부를 밝혔습니다. 멋진 40살을 꿈꾸는 양세형 씨.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바란대요? 멋진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식어 다 빼고 나는 그냥 재미있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담백한 소감을 남겼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양세형 씨가 생각하는 코미디는 진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께서 이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양세형 씨가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그냥 맥락 없는 막 개그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막 그 와중에도 웃으셨대요. 그래서 양세형 씨가 모든 사람에게 진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머를 하는 코미디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속 깊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은혁 씨 오늘 주제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은 스타들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편 하면 보통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또 스튜디오의 유일한 남편이 우리 조용 MC님.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 기분 탓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또 너무 또 두려움에 떨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남편은요, 남의 편이 아니라 정말 남편 때문에 아주 든든한 외조를 받거나요. 혹은 또 남편을 만나서 더 잘 돼가지고 인생이 180도 달라진 그런 스타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요, 남편의 구설로 뜻하지 않게 또 방송 활동까지 중단하게 된 그런 스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의 주제는요, 바로 남편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입니다. 남편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 가죠. 네, 남편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은요, 이 남편의 구설 때문에 활동을 중단한 성유리 씨입니다. 성유리 씨, 남편의 구설에 관한 얘기 나누기 전에 성유리 씨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네, 성유리 씨 남편은요, 성유리 씨랑 동갑내기입니다. 2005년 한국 프로골프협회 KPGA 여기에서 프로골프로 입회를 했는데요. 구설에 오르기 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아주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면서 역시 성유리 씨까지 또 이름 역시 꼬리표로 오르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유리 씨 남편은 어떤 구설에 오른 거예요? 자, 성유리 씨 남편이요, 이 A 씨라는 한 남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장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보기 전에 이 남편을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성유리 씨 남편을 고소한 사람, 현재 성유리 씨 남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유리 씨 남편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A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가상화폐 플랫폼 이거를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사실 그냥 사업가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유리 씨 남편하고 절친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 A 씨가 성유리 씨 남편 명의의 슈퍼카를 타고 다니다 우리 그 정도로 막 차도 이렇게 막 같이 타고 절친이다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탁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상화폐 이 플랫폼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겼고 주가 조작 이런 단어도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어쩐 일인지 문제가 불거지고 나자 성유리 씨는
저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두 사람이 뭐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일단 성유리 씨는 나는 전혀 두 사람의 관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런 성유리 씨 말과는 다르게요.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 일단 성유리 씨가 결혼 5년 만에 딸 쌍둥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축하 속에 이 출산을 했잖아요. 그로부터 이 2020년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화장품 사업을 성유리 씨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A 씨의 이 관계사인 회사로부터 거의 한 30억 원이라는 이 큰 돈을 투자를 받게 된 거예요. 논란이 생긴 뒤에 성유리 씨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 투자를 받은 건 맞다. 근데 이게 A 씨랑 관련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투자금을 바로 반환했다. 기업 이미지와 맞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일 정도로 가까웠던 친구, 그죠? 근데 그 남편하고 요 A 씨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금이 간 겁니까? 일단 사업하다 보면은 끝까지 이게 좋기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먼저 그 가상화폐 플랫폼이 뭔가 구조가 되게 복잡해서 요거에 이제 의혹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다가 여기 관련해서 또 주가 조작이 불거지고 근데 그것이 다시 성유리 씨 남편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번졌어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쪽도 저쪽도 너희 지금 뭔가 불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함께 공동 대응해서 힘을 합해서 싸워 나갔다면 달랐겠죠. 금이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나는 몰랐던 일인데 서로 말이 달라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자, A 씨는 그렇다면 왜 성유리 씨 남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을까요? 일단 성유리 씨 남편이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라는 게 이 고소장의 이 주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A 씨가 고소장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PGA 투어 유명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유리 남편이 이 해당 선수에게 줄 3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나 얼마 뒤에 돈 건넸다라는 거예요. 이 성유리 씨 남편에게 가상화폐로 돈을 건넸었는데 이 해당 금액이 골프 선수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뒤늦게 알게 돼서 내가 이 성유리 남편에게 고소를 한 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성유리 씨 남편은 어떤 입장입니까? 완전히 정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최 기자 말에 따르면 이 A 씨는 성유리 씨 남편한테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나 골프 선수가 돈 좀 빌려달래서 성유리 씨 남편을 거쳐서 3억 원이 갔다는 게 A 씨의 주장인데 성유리 씨 남편은 내가 골프 선수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돈을 빌려달래 이렇게 말한 적도 없다. 그래서 나는 A 씨와 골프 선수 간에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 여기에 지금 본인은 빠져 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정말 서로 말이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성유리 씨는 남편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 성유리 씨는 남편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이 당시 소속사를 통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남편의 논란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후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는 홀로 활동 중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다른 소속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전히 이 남편의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는 근황을 계속해서 알리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편의 논란이 얼른 끝나야 성유리 씨의 활동이라든가 세간의 평가도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편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 두 번째 주인공은요. 남편의 구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개그우먼 이경실 씨입니다. 네, 활발하게 활동하던 이경실 씨가 한동안 안 보였는데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 있었죠. 이경실 씨가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시련이 몇 차례 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내 계획과는 달리 또 시련이 찾아왔다. 우울했다.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본인 사정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이경실 씨를 마음고생하게 했던 그 남편의 구설수는 어떤 일이었죠? 네, 살짝 뭐 언급이 됐지만 이경실 씨가 전 남편,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홀로 2 자녀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이경실 씨가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사업가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요. 이후 2015년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이 남편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았고요. 이경실 씨가 이 여파로 방송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일이 방송 활동에 영향을 준 거군요. 영향을 줬죠. 이제 이 남편의 이게 성추행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경실 씨 문제는 아니었지만 또 이경실 씨가 남편이다 보니까 또 이제 남편 편에 서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중의 화난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파장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렇냐. 이경실 씨 얘기입니다. 내가 1987년부터 30년 동안을 쉼없이 일을 했는데 일하며 달려왔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방송국 섭외 전화가 뚝 끊겼다. 아니 아무리 마음으로 그래 그럴만하지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섭외 전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네요. 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쉼없이 일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 딱 일이 뚝 끊기면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방송 중단했을 그 시기에 뭐 도인처럼 지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경실 씨 도인처럼 지냈습니다. 한동안 또 한라산, 백두산 이렇게 등산을 다니면서 마음을 좀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중에 제일 높은 칼라파타르 5,550m까지 다녀왔다고 밝혔는데요. 이경실 씨 이렇게 등반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의 끈을 놓으면 병이 걸릴 것 같았다라면서 계속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밖으로 여행을 다녔다라면서 또 남편의 구설 이후 본인의 도인처럼 지낸 근황을 밝혔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아들 때문에도 또 한 번 일이 있었잖아요. 네, 뭐 아들 때문이기도 하고 이경실 씨가 힘들 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더 본인이 힘들어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57세인 이경실 씨가 좀 이르게 할머니가 됐어요. 2022년 3월에 배우로 활동하는 아들이 엄마 그러니까 혼전 임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이고 사고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전 임신을 고백해 왔다 그래요. 근데 이경실 씨가 그래? 너 이럴 거야? 그럼 우리 인연 끊자!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어린 나이에 이게 부모로서 어린 이 아이를 자식을 책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 커서 그러셨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단호했던지 이경실 씨가 손자가 태어난 후에도 만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아이가 좀 컸을 지금 제일 귀여울 때일 텐데 아들 부부와는 지금도 그런 왕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이경실 씨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만에 아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다행인 게 이 며느리가 이 손주를 너무너무 양육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사르르 녹은 것 같은데요. 손자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이제 식사 초대를 딱 했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며느리를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어서 와라. 잘 살면 됐다. 이렇게 해줬는데 며느리가 이 얘기를 듣고 펑펑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후에는 올 정도로 굉장히 이 고부관계가 지금은 너무너무 돈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요. 와, 저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한 번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1박 2일을 무조건 하고 간다고 해요. 1박 자고 간다. 시댁에서 이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경실 씨가요 며느리에게 얘야 니네 부부싸움 하면은 친정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괜히 친정가 있거나 막 친정에 전화하지 말고 여기 와. 여기 와서 그냥 나한테 다 얘기하라. 그럼 내가 아들 욕도 해주고 내가 같이 그냥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약간 장군 같은 이런 이경실 씨가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정말로 싸우고 나서 시댁에 왔다고 합니다. 왔는데요. 아까 오면 1박 2일 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왔을 때 제가 계속 말을 더듬네.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틀 자고 사흘 때가 딱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딱 왔다고 합니다. 달래러 온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 이제 얘들이 가겠구나. 이제 손주 데리고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총 10일이나 시댁에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지내다 갔다고 합니다. 예. 정말요? 열을 잊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요. 열을 잊기가 쉽지 않고 아니 그러면은 보통은 며느리들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네. 근데 오히려 불편했던 건 이경실 씨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2, 3일째 됐을 때 아들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2, 3일이 지나서 한 5, 6일째 됐을 때 아이고 이제 니네 불편하지 않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 불편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도 많아요. 이러면서 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끝에 이제 그 뒷부분이 좀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었다고 그래요. 아까 열흘 머물렀다고 했죠. 그 열흘째 되는 날이 어버이날이었다고 그래요. 선물 보통 해드리잖아요. 다른 선물 필요 없고 니네가 가주는 게 선물이다. 그래서 그나마 열흘째 되는 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 아들 부부보다 와 시어머니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이렇게 열흘씩 있는다는 게. 근데 도대체 어떻게 열흘을 보냈길래 이렇게 이경실 씨가 너희가 가는 게 선물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이경실 씨가 분석했을 때요. 이 이경실 씨 아들 부부가 오랫동안 이 시댁에 머문 이유가 아무래도 호캉스 오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23살이고 아직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집안의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경실 씨 집이 훨씬 넓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뭐 청소를 시켜요. 뭐 빨래를 시켜요. 너무 편한 거지. 여기다가 손주까지 봐주니까 이 아들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애기 좀 봐주세요. 애기를 맡기고 둘이 영화관으로 데이트도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댁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편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은요. 죽음을 생각했을 때 독일인 남편을 만나서 또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개그우먼 김혜선 씨입니다. 아, 김혜선 씨, 뭐 우리 행복한 아침의 영원한 식구죠. 지금 김혜선 씨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건강하고 뭐 에너지가 워낙 좋아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죽음까지 생각했다. 어떤 사연일까요? 일단 이 김혜선 씨가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6년 동안이나 계속 낙방을 하는 겁니다. 개그맨 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 1년만 더 해보자 해서 드디어 2011년 29살에 KBS 공채 개그맨이 됐습니다. 되고 나서 우리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남다른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몸쓰는 여자 캐릭터 이걸로 정말 큰 사랑 받았잖아요. 그렇게 막 큰 사랑을 받고 전성기를 보냈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갑자기 독일 유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김혜선 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남들이 보면은 그냥 거창하게 독일 유학 갔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지만 사실은 죽으러 갔습니다. 근데요 이거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렇게 내가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는데 왜 죽음을 생각했느냐.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꼈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원하던 개그맨이 됐고 또 인기까지 얻었는데 그 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우울증까지 겪게 됐을까요? 사실 김혜선 씨가 그 처음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성격 자체도 보여지는 이렇게 막 와일드한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면 대중에게 비춰줘야 하는 이미지랑은 너무 다른 실제 성격이 있었던 거죠. 네. 이 만들어진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혜선 씨 당시 하루에 병원만 3-4곳을 찾아가면서 버는 비용의 이 수입의 80%를 병원비로 썼다고 해요. 그렇게 인기를 얻을수록 몸은 계속 망가져 가니까 마음도 왜 몸이 힘들면 마음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나 버티다
나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 나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그만두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 몸 쓰는 거 말고 캐릭터를 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정말 김혜선 씨 아주 오랫동안 개그맨을 꿈꿔왔습니다. 저도 그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김혜선 씨 지금 이렇게 남다른 운동신경을 보여주는 걸 보면 정말 이런 몸 쓰는 캐릭터 아마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김혜선 씨 개그맨 시험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딱 프로그램에 몸 쓰는 여자 캐릭터가 없었고 그래서 생각한 게 스턴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선 씨 또 스턴트 스쿨에 또 오디션을 보고요. 거기서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또 스턴트 활동을 하면서 스턴트 캐릭터로 개그맨 공채 시험까지 합격을 하면서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독일로 갔는데 네. 독일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답니까? 일단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떠났잖아요. 거기 가서 뭐 공부를 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려 2년 반이나 묵묵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 보기에도 조금 친구가 있는 독일이라 갔는데 친구 보기에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주선 소개팅을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소개팅을 하러 나갔는데 바로 그 소개팅 남으로 나온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분위기 좋죠. 그런데 김혜선 씨가 소개팅 그날 무려 1시간을 늦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독일은 그 시간 개념이 굉장히 철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혜선 씨의 남편은 그럼 그 1시간을 홀로 기다린 거예요? 아니, 실제 제 친구도 독일에 유학에 가서 이 독일인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은 수저로 먹는다처럼 이 독일인 분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약속은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아주 철두철미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혜선 씨 남편은요. 김혜선 씨가 첫 만남에서 1시간을 늦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늦게 왔구나. 고생했어 라고 넣어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김혜선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 나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독일인 남편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 아니 김혜선 씨 표현에 의하면 그대로 끌고 오게 됐다. 야, 1시간씩 기다리고 이러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 아니죠. 1시간을 기다렸을까? 아니, 이미 사랑하게 됐는데 1시간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누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건데, 김혜선 씨 남편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이 늦었는데, 왜 늦을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됐대요. 어머, 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김혜선 씨 친구분이 이 남성에게 내 친구 소개할게 할 때 내 친구 되게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고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 늦는 데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1시간 만에 딱 김혜선 씨가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때 남편 아니었지만 예비 남편분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김혜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내가 그러면 많이 연애해봤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은 처음 봤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다. 네, 뭐 은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까이서 이 두 분을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정말 사랑꾼입니다. 막 보고만 있어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근데 김혜선 씨 남편이 스테판의 입장에서는 아내만 보고 한국행을 택한다? 이게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안정적이던 독일에서의 생활을 모두 접고 가족을 모두 이 고향에 두고 타국에서 생활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스테판, 그러니까 김혜선 씨의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 맞다. 그런데 내 삶 자체가 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 진짜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소름이 돋았어요. 부러워서. 네, 그 생각 때문에 김혜선 씨 하나만 보고 한국행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재밌고 또 좋은 일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하던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뭔가 빠진 것 같다. 직장을 잃었다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내 의지로 선택한 일이다. 혜선과 함께 있으니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다라고 사랑꾼 면모를 보였거든요. 세상에. 세상에.
이 시대에 이런 분이 있군요. 와. 네. 그래서 사랑 하나만 보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선 살림남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만 보고 한국에 와서 살림남으로 사는 것만 해도 이미 칭찬을 막 100번 하고 싶은데 사실 무엇을 내가 내려놓고 혜선을 택하냐. 이거 사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들어보면 또 감동적이거든요. 사실 김혜선 씨 남편이 세상에 노벨 수상자를 8명이나 배출한 베를린 공대에서 조경학을 전공했어요. 사실 독일 대학교가 들어가긴 쉬워도 이게 졸업하기가 힘든 데 아닙니까? 근데 졸업을 하고 심지어 또 대학원에 가서 도시생태학 석사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첫 직장이 어디였느냐? 독일의 교통부. 와, 교통부에 들어가서 환경, 그 자연보호, 또 도시생태학, 생태학 건축 이런 일을 했었다고 해요. 이런 남다른 이력을 가진 뇌생남인데 이런 사람이 이 한국에 와서는 오직 혜선만을 위해서 기꺼이 살림남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살림 부심도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혜선 씨 남편 스테판 요리하는 것 빼고 집안의 모든 일을 또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혜선 씨가 이렇게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더욱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혜선 씨를 향한 아주 애정이 담긴 그런 포인트인데요. 특히 빨래를 할 때 우리 혜선 씨가 혜선 씨 옷만 따로 세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혜선 운동복 너무 많아요. 매일 빨래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혜선 씨는 남편이 살림남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해요? 불만은 없대요?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어머 내가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김혜선 씨가 사실 독일에서 지낼 때 이 남편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비자 문제부터 경제적인 문제부터 그럼 나도 좀 갚아야 되는데 근데 심지어 지금은 또 와서 살림 다 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김혜선 씨 갚을 게 많을 것 같은데 김혜선 씨 갚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혜선 씨가 나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 훗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나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강력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 저도 믿고요.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근데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선 씨가 결혼하고 나서 웃음도 좀 더 많아지고 밝아지고 보기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이 일을 접고 다른 나라에 갈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김혜선 씨.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약간의 잔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떨 때 발동이 되냐? 이 가끔 방송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내재되어 있던 우울함이 살짝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혜선 이렇게 부르는 이 스테판이 브레이크처럼 김혜선 씨를 아주 잘 잡아준다는 거죠. 이 김혜선 씨가 방송 섭외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저는 이해가 가는 게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난 이 독일인 남편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가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니까 분명히 그 어깨에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스테판의 그 이력을 쫙 읽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 엘리트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저 이분 남다르다 생각한 게 그 외조 아닌 외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개그맨들 있죠. 한국의 개그맨들의 그 공채 방송국과 기수를 다 외워요. 그래서 송은이 씨를 보면 누나 이러면서 유재석은 몇 기, 송은이 누나 몇 기, 뭐 누구 몇 기 하면서 그거를 줄줄 천장문처럼 외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 사람은 또 뭐람 이러면서 한국 코칭을 다 외우네 하면서 너무 대단한 외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의 그 기수 문화. 기수 문화.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건가 봐요. 그랬더라고요. 한국 사람 다 됐네. 김혜선 씨가 이렇게 바쁘니까 좀 서운해하지는 않아요? 네, 혜선 너무 바빠가지고 스테판 이야기합니다. 혜선 너무 바빠요. 스테판 조금 서운해요. 라고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다도시 아닌가? 이다도시인 줄 알았어요. 바빠요. 예. 그래서 우리 김혜선 씨 남편 김혜선 씨 스케줄 있을 때마다 거의 모든 스케줄을 또 동행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가끔 종종 스케줄에서 만나곤 하는데 제
앞에서 굳이 그렇게 항상 애정 표현을 하고 우리 정말 너무 알콩달콩한 모습을 솔로인 제 앞에서 굳이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아, 정말 김혜선 씨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바로 남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선 씨는 또 요즘 제2의 전성기로 불릴 만큼 방송도 정말 많이 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죽고자 하면 산다더니 죽으러 간 독일에서 이런 멋진 남편을 만나서 돌아오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생긴 변화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일이 밀려들어오고 스케줄이 바쁜 거. 요것도 또 결혼이 가져다준 선물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바쁠 때 바빠도 또 연예인은 활동이 없으면 스케줄이 없으면 수입이 영원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우리 또 김혜선 씨가 가장이 됐으니까 안정적인 이 가정생활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바로 본인의 이 몸 잘 쓰는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그렇죠. 피트니스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지금 전국의 지점수가 26개 정말 성공한 CEO가 됐는데 당연히 남편과 함께죠. 26개나 됐군요, 지금. 근데 방송 활동까지 하고 한 달 수입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김혜선 씨 부부의 월 수익이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지금 100호점을 목표라고 하니까 지금 수입의 한 4배 정도를 더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김혜선 씨의 주 수입원이요. 점핑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오는 이 수익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 운동기구 제작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이 사업 수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가맹점 운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호점까지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김혜선 씨가 방송에서 정말 그 허벅지가 터질 것처럼 막 이렇게 뛰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근데 저거 그 밑에 그 뭐라 해야죠? 고무라고 해야 되나? 이 느낌 때문에 무릎이 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또 찾아가신다고 해요.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 스테판이 나도 거기 갈래요. 이런 얘기 없는 날이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업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요. 혜선 씨는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죠. 네, 남편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 네 번째 주인공은요. 남편 때문에 연예계 주식 부자로 재조명받은 은퇴한 배우 박순애 씨입니다. 박순애 씨는 짧고 굵게 활동한 기억이 있는데 원조 2년 왕후였죠? 그렇죠. 1986년 MBC 공채 탤런트 18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약간 처진 눈 그리고 온화한 표정. 그것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에서 2년 왕후 역할을 맡았고 굉장히 사랑받았죠. 네, 원조 2년 왕후라. 그렇다면 당시 박순애 씨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어요? 박순애 씨의 인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1989년 한 여론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89년 한 해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연예인이 누굴까 했는데요. 여자 탤런트 중에서는요. 배우 박순애 씨가 우리 김혜자 씨, 고두심 씨, 최수지 씨, 고강수연 씨 그 뒤를 이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탑5에 든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인기인지 짐작이 되실 텐데요. 그러던 중 박순애 씨 데뷔 8년 만에 1994년 8월에 남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끝으로 또 연예계 은퇴를 하면서 팬들에게 아주 아쉬운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 주식 부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네, 박순애 씨는 91년도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된 건 94년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94년도 5월에 이 소공동에 있는 L 호텔에서 이제 약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리고 약혼식 당일 8월에 결혼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약혼식을 올린 지 약 3개월 만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8월 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이때 그 주례가 이 상공부 장관의 주례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는 배우 손지창 씨의 사회로 결혼식을 화려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올리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때 박순애 씨 결혼을 보도한 이 언론 보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박순애 씨 남편은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피주정 대표이사의 차남과 결혼식을 올린다라고요. 피주정.
어떤 회사예요? 이 주정이 원래 소주의 원료잖아요. 제가 술 얘기 나오면 굉장히 즐거워지는데 이 굉장히 대표적인 데입니다. 그 회사의 이 대표이사의 차남이었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근데 이 피주정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고 이병철 삼성 회장부터 시작해요. 1953년에 이 주정회사를 세웠는데 23년 뒤에 이 박순애 씨의 시아버지가 인수를 합니다. 어머 거짓말처럼 또 23년 뒤에 1999년에 박순애 씨의 남편이 또 물려받게 되는데 주정만 만들지 않아요. 산업용 가스로 확장하고 요즘 블루오션이라는 수소산업까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박순애 씨는 내내 연예계 부자로 주식 부자로 살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주식 부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은퇴 후에 박순애 씨는 도대체 얼마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박순애 씨 연예계 주식 부자로 처음 알린 건요. 주목받은 게 2013년입니다. 그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수만 씨, 양현석 씨, 그리고 박진영 씨, 배용준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요. 지분 평가에 75억 원으로 연예계 주식 부자 5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2013년에 70.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연예계 주식 부자인 건가요? 거의 5, 6위에 있어요. 2014년에도 5위였고 이때는 한 168억 원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그냥 액수가 뚱 늘어가지고 340억 원대가 됐는데 제가 지금 올해 2023년 2월치 확인해봤더니 코로나 영향인가 211억이지만 그래도 그 100억 클럽 연예인 주식 부자 100억 클럽에 배용준은 없는데 박순애는 있다. 아직도 건재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여기는 남편 때문에 웃은 스타네. 울지 않고. 네, 남편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서 네. 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운전할 때 조심하시고요. 보행자 안전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